그래서 일단은 object라는 제목으로 들고 왔고 살짝 이론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얘기면서도 작년 내용을 조금 엮어가면서 우리가 뒷 내용에서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전까지 살펴보기에 적합할 만한 한 2가지 정도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스타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점 자바 파일 내용 구경할 때 그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 내 모니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안 나온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세팅하는 방법을 여기다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켠 다음에 윈도우 메뉴에 뭐 프리퍼런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슬라이드에 적혀있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직접 지금 하려고 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윈도우에 프리퍼런시스 한 다음에 제네럴을 까시고 어피어런스를 까시고 칼라스 앤 폰트즈, 그래서 다 메뉴에 있는 거 콕콕콕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이제 어떤 글자에 대한 글자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바꿀 것이냐를 이렇게 목록으로 해두고 있는데, 우리는 베이직에 스크롤 쭉 내리면 T로 시작하는 텍스트 폰트라는 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가장 메인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엔간한 글자들을 무슨 크기로 어떤 글자체로 보여줄 거냐 등등을 세팅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 폰트를 눌러주시고 옆에 에디트를 누르시면 이제 뭐 윈도우 친구들은 이런 몇 번 본 적 있는 그런 느낌의 창이 뜰 거고, 적당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22 정도로 세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대충 크기 괜찮은 것 같다라면 어플라이 앤 클로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굳이 제가 돋보기님을 모셔오지 않아도 그럭저럭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크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2포인트는 아마도 너무 클 테니까 모니터에서 보기에 좀 작다 싶으면은 살짝 키워서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뭐 컨트롤 휠이라든가 확대 축소가 기능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세팅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뭐 글자 이 정도면 잘 보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슬라이드 오른쪽 위에 별표가 적혀 있잖아요. 이제 어쩌면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우리 수업,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는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 오른쪽 위에 별표가 붙어 있으면 이 별표 붙은 슬라이드에서만 새로 등장하는 내용들은 절대로 시험에 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1주차 수업 자료 같은 경우는 아예 제목 슬라이드의 오른쪽 위에 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목 슬라이드에 별표가 붙어 있다면 그 .pdf 파일, 그 주차 수업 자료에 있는 모든 내용들, 거기서만 나온 것들은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나이가 몇 살이냐, 제가 몇 살 때부터 프로그래밍 했냐, 그딴 거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중간고사 대비해서 공부할 때는 적당히 스킵 해가면서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아니면 지금 시점에 우리가 구경해 볼 만한 내용이긴 한데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당장 논의하기는 좀 난해한, 한번 경험만 해보고 넘어갈 만한 그런 무게감이 있는 친구들의 부착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뭐 지금 요거 이클립스 글자 크기 바꾸는 방법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번 시간에는 요 제목이 object인데 요 단어가 사실 작년에 먼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등장했냐 물어보면 우리 파이썬 수업할 때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살짝만 얘기하고 바로 한국어 단어인 칸으로 치환을 해서 칸 얘기만 하다가 C로 넘어가고, 거기서도 칸 얘기만 하다가 지금 자바 수업까지 올라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단어 object가 갖는 의 변화를 같이 한번 체감을 해보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렇긴 한데 어쩌면 우리가 이게 오늘 3시간 안에 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뭐 우리는 독자적인 루트 타고 있으니까 혹시나 시간이 모자라다라면 그때는 쿨하게 접고, 우리 지금 몇 시에 끝나야 됩니까? 6시 맞나? 6시 15분에 제가 여러분을 나갈 수 있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때까지 한번 최대한 진행해 보고 이번 3주차를 마감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모자라면 챙겨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수업 파이썬 수업처럼 막 옆반이랑 스케줄 맞추고 막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아, 나 방학 때 이런 거 공부했는데 요거랑 연계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든가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어필을 해서 손을 들거나 해서
본인의 궁금증을 채워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슬슬 2학년 됐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작년에 배웠던 그 칸에서 스타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allocate라는 단어, 칸을 잡는다라는 표현을 오늘 살짝 여러분들이랑 복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칸을 잡는 방법이 프로그래밍 동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동, 수동, 반자동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칸이라는 친구 내지는 object라는 친구를 약간 의인화해서 그 친구의 뭔가 인격이라든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런 칸 같은 친구들이 허황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럭저럭 의미 있는, 그럭저럭 뭐라 그래야 될까요? 케어를 받아가면서 살다가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거냐, 그 친구한테 중요한 게 뭐냐 같은 것들을 같이 한번 둘러보는 게 뒷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1970년대에 등장한 C라는 친구는 요 칸권이라는 게 사실상 매우 척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C++라든가 자바 동네에서는 이제 요 칸이라는 친구들을 우리가 잘 신경 써서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권리를 장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도입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가 그 친구들의 권리를 손을 댈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략하게 옛날 얘기 조금 해보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의 형식을 분류하는 기준 두 가지를 짤막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정리는 이 다음 수업 자료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까지 우리 수업에서는 이 단어 object를 칸이라고 표현을 해왔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 파이썬 동네에서의 칸, 우리 직접 메모리 까가지고 막 다세대 주택 막 그런 거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버는 3 했을 때 실제로 이름 넘버, 그러니까 이름 사전에 이름 넘버 자리에 실제로 적히는 값은, 담기는 값은 절대로 int 값 3 그 자체가 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id 3 값을 담았어요. 그래서 메모리 위에 id 3번지 자리를 구경해 봤더니 거기는 웬걸 03000000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요상한 다른 정보들이 추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2 살고 있고 4 살고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파이썬 동네에서 int 한 칸에는 그 3이라는 숫자뿐만 아니라 그 칸이 지금 int 형식 칸이다, 내지는 이게 길이가 얼마다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동봉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int 값 3을 다루기 위해 그 동네에서는 8 곱하기 4에서 실질적으로 32바이트를 썼었습니다. 자, C의 int 형식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4바이트를 썼어요. 그럼 8배만큼을 추가로 쓰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냥 내가 위치값 하나만 달랑 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메모리 위에 거기 가서 여긴 지금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나를 즉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꾸로 우리가 어떤 칸에 대한 id 값만 들고 있으면 메모리 위에 그 자리에 있는 숫자 덩어리 무슨 형식 무슨 값인지를 전부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름 사전에는, 특정 이름에는 실제 값이 아닌 항상 그 메모리상의 위치에 해당하는 id 값만 담아가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이제 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파이썬이랑 C랑은 그런 특성상의 형식을 다루는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 시절에 우리 사실 요거 오늘 오전 수업에도 등장한 거였어요. 그 형식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유가 예를 들면 a 더하기 b를 할 때 그 a랑 b에 둘 다 int 형식 값이 담겨 있었다면 이번에는 int 덧셈을 합니다. 그러다가 둘 다 str 형식 값이 담겨 있었다면 str 붙이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값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 수식, 지금 같은 경우는 덧셈식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계산 결과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 무슨 형식 뭐가 나와야 되냐 등등이 전부 다 스노우볼처럼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id 값만 다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래서 이번에 무슨 형식 덧셈을 해야 되냐, 따라서 이 값이 무슨 형식 값이냐 등등을 전부 다 안 상태에서 그 수식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id 값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그 모든 추가적인 정보들, 우리 메타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정보는 전부 다 그 칸에 동봉되어 담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형식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그 형식이 내 손에는 없어요. 따라서 메모리 위에 따로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 칸에 실제 숫자 값이랑 동봉돼 있어야만 거기 담겨 있는 형식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덧셈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썬의 object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가져가 보기로 하고, 우리 지난 학기 때 배운 C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C 동네에서는 그냥 int 한 칸이다 라면 오로지 그 숫자, 우리 수업에서 쓴 그 x64 환경 기준으로는 4바이트어치만 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손에 지금 위치값만 딸랑 있다 했을 때 그걸 갖고 메모리 위 방문했을 때 03005000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여기 지금 int 값 3이 담겨 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기는 지금 캐릭터 형식값, 차 형식값 03만 담겨 있고 뒤에 있는 000000은 다른 이름을 위한 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만든 모든 C 프로그램들은 간혹 int 형식 더하기 더블 형식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덧셈식을 구성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데이터가 요상하게 변질된다거나, 예를 들면 더블 형식이면 8바이트인데 그중에 앞부분 4바이트만 끌어와가지고 int 덧셈을 해버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식 넘버는 weight 더하기 1.5 같은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weight가 더블 형식, 넘버가 int 형식이었다 치면 예를 들면 더블 덧셈을 하고 그 더블 형식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넘버 자리에 담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파이썬 동네랑 달리 C 동네에서는 값의 형식이 아닌 수식의 형식을 따지기 때문이다라고 요약을 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버라는 이름, weight라는 이름을 우리가 적법하게 쓸 수 있었다라는 건 반드시 미리 그 각각의 이름에 대한 적절한 선언을 적어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에는 반드시 넘버에 대한 정확한 형식, weight에 대한 정확한 형식이 적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C 컴파일러는 그 내용을 토대로, 그 다음에 1.5 같은 경우는 리터럴이죠. 더블 형식 리터럴이잖아요. 그런 각각의 수식의 형식을 반드시 단 하나로 디듀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디듀스한 결과 이게 좌항이 int고 우항이 더블인 덧셈식이다라면 컨버트 연산자를 써서 더블 덧셈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든다라든가를 전부 다 컴파일 타임에 결정을 지어놓고 적절한 명령어로 만들어 두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약하자면 C 동네에서 요 object라는 단어는 실제로 칸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1970년대에는. 그래서 이름 내지는 수식으로 특정되는 메모리 위에 어떤 영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칸들 자체, 예를 들면 int 한 칸이다 하면 딱 그 int 값 하나를 담기에 적절한 크기로 C 컴파일러에 의해 유지가 됐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칸에 뭔가를 담을 때는 딱 그 값, int면 int, 더블이면 더블, 4바이트 내지 8바이트어치만을 담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선언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모든 이름 내지 수식은 우리가 그걸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한 그 수식의 형식이 반드시 단 한 가지로 디듀스 할 수 있기 때문에, 디듀시블 하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 동네에서 생각하는 칸은 이런 느낌으로 어떤 값을 담았다가 꺼내서 쓰기 위해 우리가 새로운 선언을 적는다라든가 아니면 수식, 예를 들면 대괄호 수식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영역들 중에 하나를 그때그때 골라가지고 쓸 수 있게끔 다루는 친구를 object라고 불렀어요. 따라서 C 동네에서 object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관점에서 유효한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같은 경우는 1970년대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키보드로 내가 프로그래밍이란 걸 할 수 있으려면 최소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됐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데이터 영역이랑 코드 영역을 이론적으로도 구분했지만 언어 차원에서도 완전히 별개로 가져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이랑 다르게 C 동네에서는 이 object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관점에서만 다루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수 정의를 새로 도입했다. 그러면 코드 덩어리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printf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컴파일하면 그 명령어들 가지고 메모리 어딘가에는 printf 덩어리가 하나 생길 겁니다. 근데 걔를 코드 덩어리를 그 함수 한 칸 내지는 함수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 작년 내용이랑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럭저럭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C 동네에서는 메모리 위에 칸 안에 그 값 자체 외에 단 하나도 추가적인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근데 C 동네에선 그래도 됐었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파이썬 동네에선 반드시 그래야만 했었다. 추가적인 정보가 메모리 위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사실 지난 학기 때 다룰 수도 있었을 법한데 적당히 넘겨왔었던 요 allocate라는 단어, 칸을 잡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살짝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요 allocate를 보통은 할당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그 할당문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는에 대해서, assignment에 대해서 할당이라는 표현을 썼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칸을 잡다, 뭐 택시 잡다 그런 거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칸은 메모리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칸을 잡는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 영역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int 값 10개를 담아두기 위해 int 10칸짜리 배열에 대한 선언을 적어둔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엄청나게 커다란 메모리 위에 특정 40바이트만큼을 잡는 셈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잡는 건 아니고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우리의 선언을 읽고 적절한 정의를 수행해 줌으로써 잡히게 된다라고 봐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메모리 위 어떤 영역이 스태틱 변수 넘버용으로 잡혀 있다면 그 넘버를 위한 4바이트, 예를 들면 앰퍼샌드 넘버부터 플러스 1, 2, 3 사이의 4바이트는 그 어떤 다른 변수들에 대한 칸과도 겹치지 않도록 배타적으로 잡힌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진행해 주는 거니까 우리는 그 친구의 서비스를 적절히 받아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거는 변수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얘기했었고, 따라서 우리가 3 담아놨으면 나중에 거기다가 우리가 직접 코드를 쳐서 우리가 직접 적은 수식에 의해서 동일한 자리에 5를 담거나 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나중에 다시 거기 담겨있는 값을 꺼내겠다라고 하면 항상 3이 튀어나와야 돼요. 다른 변수, 다른 이름들 건드리다가 우리가 아까 이 이름 가지고 담아놨던 3이 고쳐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지금 배타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칸을 잡아줍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 이름에 대한 선언을 잘 적어두면 그 이름에 대한 칸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자동으로 잡히게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스태틱일 때도 마찬가지고 어토매틱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토매틱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소위 로컬 선언에 스태틱 붙이지 않고 선언 적어두면 업셋 값을 정의해 둔다라는 얘기까지 여러분 기억이 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잘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함수, 예를 들면 fib라는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다가 fib라는 동일한 함수에 대한 호출식 적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n 값이 오고 다음번에 n 값이 4고 3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ampersand n 값이 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번 호출에 대한 n이라는 이름에 대한 4바이트랑 다음번 호출에 대한 4바이트가 서로 배타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배타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메모리 관련한 이런 칸이 겹친다라든가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얼마든지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이전에는 포트란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던 1970년대보다 더 이전에는 이런 자동으로 로컬 이름에 대한 위치를 배타적으로 잡아주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서로 다른 4바이트를 필요할 때마다 함수 호출 당할 때마다 수동으로 잡아서 써야 됐다라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달리 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직접 우리 손으로 칸을 잡는 일은 겪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파이썬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도 여러분이 따옴표 헬로월드 따옴표 하면 그 헬로월드라고 적혀 있는 str 오브젝트는 메모리 위 어딘가에 당연스럽게 존재할 거예요. 함수 정의 실행하면 함수 덩어리 하나 생기잖아요. 그것도 메모리 위에 몇 번지에다가 함수 덩어리 하나를 만들 거냐 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정합니다. 그 친구는 그 새로운 덩어리의 위치, 새로운 한 칸의 위치를 정할 때 C 컴파일러랑 완전히 동등한 느낌으로 항상 다른 칸들이랑 절대 겹치지 않는 비어있는 영역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칸을 만들고 새로운 값을 담아줄 거예요. 항상 자동으로 칸을 잡아왔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린 이제 2학년이니까 그런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의 도움 없이 직접 수동으로 칸을 잡아가면서 아, 이 4바이트는 이제 이 값들을 다루는 용도로 쓸 거야 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수동으로 골라가면서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구성을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선언을 적거나 하지 않고 미리 적절한 크기의 영역을 확보를 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지금 요 맨 앞에 4바이트 이 용도로 써야지 다음 4바이트는 다른 용도로 써야지와 같이 전체 영역의 일부를 특정해 가면서 잘라가면서 나누어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한 실습을 준비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지금 사이버 캠퍼스 가보시면 압축 파일이 3개가 있을 겁니다. 예시.zip이랑 예시.c.zip이랑 예시 final.zip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 final은 이제 정답이 적혀있는 모범 답안 같은 느낌이니까 걔는 일단 내비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시.zip은 다운로드를 지금 하시되 압축은 안 푸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예시 C 같은 경우는 거기는 C 코드 예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굳이 그거 비주얼 스튜디오 혹시 지웠다 하면은 다시 설치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앞에서 진행하는 거 구경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w3 예시.zip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이클립스에서 만들어둔 자바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이클립스에서 임포트할 수 있도록 압축 파일로 뽑아낸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둔 자바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탑재하는 방법을 살짝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자,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저도 해야 되니까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패키지 익스플로러 적당히 빈 공간을 우클릭을 하시면 임포트, 익스포트 이렇게 2가지가 보일 겁니다. 임포트 뭔가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 같은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임포트를 골라주세요. 우리 파이썬의 임포트문 생각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 폴더들 중에 우리는 그냥 노멀 자바하고 있으니까 제네럴 골라주시고 우리는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탑재하는 거니까 요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 2번째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거나 해서 선택하면 이제 맨 위에 동그라미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아래 거 select archive file이라고 적혀 있는 거 제가 지금 .zip 파일, 압축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으니까 select archive 파일을 골라주시고 찾아보기를 해주세요. 브라우즈를 골라주시고 뭐 적당히 바탕화면에 던져두는 게 편하겠죠. 이 w3_eac.zip을 압축 풀지 않은 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면 이게 지금 성공적으로 여러분의 이클립스가 인식을 했다면 밑에 있는 커다란 네모에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이름, 지금 같은 경우는 3주차 예시이고 거기에 체크박스가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임포트하는 경우에는 엔간하면 이게 체크가 될 겁니다. 체크돼 있는 거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깔려있는 피니시 버튼을 엔터키를 쳐서 강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제가 만들어 놓은 3주차 예시라는 이름의 자바 프로젝트 프로그램.자바가 들어가 있는 친구가 뜨면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클립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어떤 친구가 열든 엔간하면 실행되도록 지금 요거를 세팅을 해갖고 들고 왔거든요. 그렇긴 한데 여기에 지금 오류가 떠 있거나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오늘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살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임포트 했는데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3주차 예시가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 막 느낌표 같은 거 떠 있고 빨간색 마커가 떠 있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자, 이거 아마도 지금 오류 뜨는 친구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기 지금 마커가 뜨거나 느낌표가 떴다 하는 친구는 이 폴더를 우클릭을 해주세요. W3 예시 전체 폴더를 우클릭하시면 이제 빌드 파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configure build path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골라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런 느낌으로 뜰 건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자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맞게 살짝 수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라이브러리스를 골라주시고 그럼 이제 여기 뭐 JRE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에디트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그
여러분 새 프로젝트 만들 때 그 세 가지 선택지 있었던 거 있잖아요. 맨 위에 꼭 골라주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건데 여기서 지금 몇몇 친구들은 예를 들면 버전 중에 특정 버전은 언바운드라고 떠 있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어요. 언바운드가 뜨지 않는 가장 숫자가 큰 버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17이 지금 언바운드가 아닌 가장 높은 버전, 21이 가장 높은 버전, 23이 가장 높은 버전 이런 식으로 조금 차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언바운드가 아닌 거 골라주시고 피니시 한 다음에 어플라이 앤 클로즈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는 아마도 마커가 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java 열어보시면 이미 배열 선언 하나가 걸출하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만들어둔 데이터 이름 선언에 힘입어서 여러분이 간단한 목표를 지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수를 입력받아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스캐너도 지금 준비되어 있죠. 그 두 수의 합을 구하고 최종적으로 그거를 사용자 눈으로 전달하는 시스아웃을 써서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이 현재 우리가 칸을 잡는 거를 수동으로 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java에 절대로 새로운 선언을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트 값 하나를 다루고 싶다. 담아 넣었다가 꺼내 쓰고 싶다. 그러면 이클립스 보시면 지금 요 DATA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긴 지금 제가 미리 4096개의 인트 값을 동시에 담을 수도 있게끔 넉넉한 크기로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배열 하나를. 그래서 DATA 0번째 자리에 어떤 값, 1번째 자리에 어떤 값 등등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가면서 각각의 칸을 어떤 용도로 쓸 거냐를 여러분이 직접 계획해 가면서 그 용도로 쓰기 위한 인트 칸을 직접 인덱스를 골라가면서 잡아가면서 프로그래밍 목표에 도전하는 게 의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평소랑 다르게 막 스태틱이라든가 파이널이라든가 최종 버전이란 뜻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일단은 이 스태틱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스태틱의 의미를 소개를 해볼게요. 그 뒤에 있는 파이널 같은 경우는 얘는 일단 C 동네에서 우리가 봤었던 컨스트랑 동등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우리가 const int 넘버는 3 세미콜론 했다면 그 이후에는 넘버라는 이름으로 거기 담겨있는 3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파이널도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두 수를 입력받아서 그 합을 구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를 지금 주석으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은 숫자 3개를 그때그때 적절하게 담았다가 꺼내서 쓰고 또 담았다가 꺼내가지고 최종적으로 출력하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총 인트 3칸을 써봐라. 잡아놓고 써봐라 하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한번 여러분 직접 해봅시다.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5분 뒤에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목표가 지금 몇 가지가 준비가 돼 있고 지금 한번 옛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는 수식을 많이 적어야 됩니다. 우린 지금 결국은 다 준비돼 있고 적절한 데이터 흐름 구성하고 걔네가 다 순차적으로 실행되게끔 엔터 쳐가면서 세미콜론 찍어가면서 적기만 하면 목표 자체는 엄청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사용자가 첫 번째로 고른 숫자, 두 번째로 고른 숫자 입력받을 때는 자바 동네에선 스캐너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 한 다음에 점 찍고 next int 하면 바로 리턴 값으로 던져줍니다. 어떤 의미에선 파이썬보다 더 편한 거죠. 파이썬 동네에선 무조건 str 형식 값을 줬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스캐너 점하고 next int 하면 int 형식 그 다음에 next double 하면 double 형식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가공까지 해서 내가 원하는 형식 값을 줍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스캔F를 썼었죠. 그때는 이제 내가 직접 는 수식을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캔F 만드신 분한테 는 수식 계산을 대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분은 는 수식 좌항 자리에 뭘 적을지를 모르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우리는 어드레스 오브 인트 한 칸 해서 앰퍼샌드 넘버 같은 느낌으로 그분에게 포인터 값을 위치 값을 갖다 받쳐야 했었어요. 인수로 넣어드려야 됐었습니다. 자바는 편하죠. 왜 이렇게 편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다시금 1990년대 그 대격동의 시대에 수많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대학원생분들이 보기에 박사분들이 보기에는 수준 미달의 프로그래머들, 양산형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두되다 보니까 맨날 알려주기 귀찮으니까 쓰기 편하게 만들어줘야겠구만 해서 스캐너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전달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설렁설렁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프롬프트 출력하는 것 등등도 조금 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거 프린트 ln 하면 마지막에 엔터 치니까 일단 시스아웃 자동 완성 당하고 ln만 빼면 마지막에 엔터키 안 치는 버전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선 는수식을 우리가 때릴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0번째 칸에 사용자가 고른 첫 번째 수를 담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런 느낌의 는수식을 적고 세미콜론을 찍어서 수식문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복붙해서 두 번째 수 입력받는 버전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복붙 한 번 더 한 다음에 프롬프트 바꾸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0번째 칸에 담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수는 1번째 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대괄호 안에 무슨 리터럴을 정리하는 순전히 여러분 마음이에요. 4096개의 칸 중에 어떤 칸을 무슨 용도로 쓸 거냐는 전부 다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번 정했다면 항상 그 칸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적으로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다른 칸이랑 용도상으로 겹치지 않게 쓴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수동으로 지금 칸을 잡아서 쓰고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합을 구할 수 있겠죠. 2번째 칸에 0번째 칸에 담아둔 거랑 1번째 칸에 담아둔 걸 더해서 다시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중요한 데이터 두 수의 합이라는 중요한 데이터는 데이터 2번째 칸에 담아둔 채로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문장은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합은 하고 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한국말로 메시지 만들어서 출력할 수 있겠죠. 자바니까 여기는 스트링 더하기 인트 하면 스트링이 이겨요. 따라서 알아서 잘 해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혹시나요 덧셈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또는 내가 C 당시에 프린트F 쓰는 게 너무 기분이가 좋았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일단은 system.out까지 같이 적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프린트F를 따로 마련을 해뒀습니다. C 동네에서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메시지 출력하는 거잖아요. 합은 한 다음에 %d 입니다. 엔터 칠 수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제 이전과 동등한 느낌으로 데이터 2번째 거를 첫 번째 퍼센트 자리에 담아놓고 출력할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언제 쓰냐? 예를 들면 우리 그 %f입니다 하면은 더블 형식 값 출력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예를 들면 .3f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한 다음에 반올림해서 출력하겠다. 그런 거 하고 싶을 때는 아마도 프린트F가 더 편할 수 있어요. 프린트 ln 같은 거 써서 복잡하게 막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유지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활용해서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코드는 현재 마지막에 메시지를 똑같은 메시지를 두 번 연거푸 출력을 할 거고 뭐 이따 대조해서 진짜 똑같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바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컨트롤 F11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컨닝 페이퍼를 안 보고 지금 애들립으로 했는데 3이랑 5랑 하면 합은 8입니다. 똑같은 게 지금 두 개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진짜 정밀하게 간다면 이 뒤에 엔터키 치기 위한 요 백슬래시 n도 적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이 데이터 0번째 칸을 써야 되는 타이밍에 전부 다 0 리터럴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됩니다. 0번째 칸에서 꺼내와야 되는 상황인데 1번째 칸에서 꺼내오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반대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지금 1번째 칸에 담아두기로 약속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했었는데 어무연한 다른 칸에 담거나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이제 여러분이 미리 예를 들면 초이스 1, 초이스 2와 같은 식으로 각각 서로 다른 선언을 적어놓고 그때그때 서로 다른 이름 구분해 가면서 적으면 그때는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내가 지금 목표가 뭐니까 이 이름을 사용해서 수식을 적으면 되겠구나라고 좀 더 수월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소한 초이스 1이랑 초이스 2에 대한 각각 4바이트는 절대로 겹치지 않도록 C 동네라면 C 컴파일러, 자바 동네에서도 자바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거를 자동으로 베타적인 칸을 잡아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요거 설명을 해야 된다. 우리 파이썬에서 함수 정의 적어봤잖아요. C에서 함수 정의 적어봤잖아요. 자바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메인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함수 정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메서드 정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메인이라는 친구는 함수가 아니라 메서드입니다. 자바 동네에서는. 뭐 그렇긴 한데 요거는 이제 명칭의 차이니까 메서드는 영어로 메서드라고 부르고 여러분 어쩌면 이제 메소드라고 한글로 표현해 놓은 걸 구경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method라는 철자를 쓰고 있고 아무튼 지금 우리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적절한 문장 채워보고 직접 한번 실행해서 잘 동작하는 거 확인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는 현재 21세기 자바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썼던 단어 함수, 펑션을 약간 다른 의미로 쓰고 있어요. 뭐 그렇긴 한데 얘는 지금 시점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자바 동네에서는 90년대에 쓰기 시작한 자바 동네에서는 과거의 펑션이라는 표현을 손절을 치고 대신에 메서드라는 표현을 채용을 했냐? 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분 추가적인 선언 적지 않은 채로 목표 달성했다면 지금 우리 의도대로 잘 따라가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트 값을 담았다 꺼내 쓰기 위해 쓸 수 있는 이름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DATA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값들, 지금 같은 경우는 인트 값 3개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꼬박꼬박 대괄호 연산자를 더덕더덕 붙여갖고 썼을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그런 수식 적을 때 번거로움을 제외하면 그냥 평소처럼 0번째 자리에 담았다가 0번째 자리에서 꺼내온다. 내가 복사 붙여넣기를 써든가 해서 일관적으로 적기만 하면 이전과 동등한 느낌으로, 작년과 동등한 느낌으로 요 간단한 프로그래밍 목표를 컴파일러의 자동 칸 잡기 도움 없이도 주팔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목표를 한번 가봅시다. 지금 적어둔 코드를 살짝 고쳐서 0을 입력받을 때까지의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들의 합을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3 엔터, 5 엔터, 0 엔터를 쳤다라면 나는 8을 출력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시점에는 저 사람이 숫자를 몇 개 입력하고 마지막에 0 엔터를 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직접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 그 계획대로 동작하도록 메서드 정의 내용물 문장들을 고쳐 적어보세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사용자 입력을 한 번 받을지 10번 받을지 100만 번 받을지 코드 적는 시점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달리 말하면 scanner.nextint를 몇 번 호출해야 되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당연히 복부수로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이 꼭 반복 실행 흐름을 우겨 넣어야 될 거예요. 그 Alt Shift G를 쓰든가 아니면 while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자동 완성 당하시면 while문 적을 수 있죠. 그다음에 괄호 안에 자바 같은 경우는 소문자 T로 시작하는 true를 적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도 끝도 없이 반복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브레이크문 적절한 자리에 적어서 반복 실행,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하는 것도 얼마든지 구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 조건식을 여러분이 직접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오늘 이거 100슬라이드 주파 아마 100% 확률로 못하겠죠. 자, 일단은 사용자가 예를 들면 숫자를 4090개 이상 엄청 많이 입력하는 상황은 일단은 지금은 고려하지 맙시다. 저 사람이 뭐 적당히 한 10몇 개 하다 끝낼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그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람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을 테니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선언은 절대 적으시면 안 됩니다. 선언을 적는다라는 건 우리 자바 컴파일러한테 새로운 칸을 자동으로 지금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셈이 돼요. 지금은 그러지 않고 우리 손으로 직접 데이터 0번째 칸, 1번째 칸, 2번째 칸 어떤 용도로 쓸 거냐를 먼저 생각해 두고 그걸 각각의 칸을 일관적으로 쓰기 위한 대괄호 수식 엮어서 쓰는 수식들을 직접 적어보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충 30분 됐으니까 저도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엔 일단은 while문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ile 한 다음에
일단은 전체 합을 구하는 거니까 계획을 먼저 한다면 전체 수의 합을 0번째 칸에 담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고,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 실행 시작하는 시점에는 덧셈의 항등원을 넣어두고 스타트 하면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while문을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세 개 중에 세 번째 거 고르면 되고, 일단 true로 넣고 스타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사용자한테서 숫자를 입력을 받는 코드는 밑에 있는 거 끌고 와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한 다음에 끝내려면 0을 입력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말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저 사람이 입력한 숫자는 일단은 지금 1번째 칸에 담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 실행 흐름을 먼저 짜본다고 친다면 여기서 이제 if문을 칠 수 있겠죠. if도 당연스럽게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게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바로 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한 다음에 데이터 1번째 칸에 담겨 있는 게 0이 맞다면,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끝내는 걸 희망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브레이크문 하나만 적어두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while문의 실행이 끝나지 않았다, 브레이크문을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건 저 사람이 지금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입력했다는 게 돼요. 이 if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1번째 칸에 담았고, 다음번엔 2번째 칸에 담고, 다음번엔 3번째 칸에 담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걸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하기 는 같은 느낌으로 그냥 숫자 입력받는 그대로 적산을 해버리는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면 이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지금 입력받은 걸 그냥 덤핑을 하는 거예요. 0번째 칸에다가. 그럼 저 사람이 3 엔터 치면 0번째 칸에 3 담기는 거고, 저 사람이 다음에 5 하고 엔터 치면 이번에는 3 담겨 있던 데다 다시 5를 더해서 또 담는 거예요. 그럼 8 되겠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0 하고 엔터 치면 0번째 칸에 다른 걸 추가로 담지 않은 채로 while문 실행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표인 8은 지금 반드시 0번째 칸에 담겨 있을 거예요. 따라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덧셈 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합은 0번째 칸에 있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몇몇 친구들은 이제 저 사람이 이번에 처음 입력한 거는 데이터 0번째 칸에, 그 다음 입력한 건 1번째 칸에, 그 다음 입력한 건 2번째 칸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숫자를 몇 개 입력했나 그 카운팅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여러분이 좀 더 복잡하게 문제를 해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덧셈, 그러니까 전체 총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하기 연산자로 묶은 길다란 진해 같은 덧셈식을 푸는 거고, 걔는 이제 교환법칙, 결합법칙 같은 거 다 성립하니까 그냥 열심히 누적을 시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 3 엔터, 5 엔터, 그 다음에 0 엔터 치면 합은 8입니다라고 예쁘게 잘 나오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나 큰 어려움 없이 반복 흐름만 도입했다면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합을 구하는 게 목표인 이상 사용자가 숫자를 몇 개 앞으로 입력할 거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까지 입력한 숫자들의 합이 뭐냐를 꾸준히 유지만 하면 됩니다. 그거를 100% 확률로 이제까지 저 사람이 고른 모든 숫자의 합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while문 실행을 중단하든 정답을 항상 왼손에 들고 있는 채로 탈출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이제 여러분이 요 같은 경우는 자료구조 수업이라든가 알고리즘 수업 같은 게 준비되어 있다면 거기서 이제 고상한 영어 단어 하나를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 반복을 좀 더 수학적으로 의미 있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개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미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누적시키면 충분히 가능했어요. 자, 물론 이제 여기서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이제까지 입력한 수들 중에 중간값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였다면 이젠 좀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 가장 큰 게 얼마냐, 가장 작은 게 얼마냐는 걔도 여전히 그냥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입력받은 숫자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걔가 지금 현재 0등인 겁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숫자가 내가 이제까지 기억한 것보다 더 크다. 그러면 나는 가정을 바꾸면 됩니다. 얘가 이제 새로운 0등이에요. 와 같은 느낌으로 말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걔는 0등보다 작으니까 제일 큰 게 아니니까 내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합을 적산하는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맥시멈이랑 미니멈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메디안은 이제 좀 얘기가 다르죠.
저 사람이 입력한 숫자를 다 살펴봐서 줄까지 세우고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심지어 저 사람이 지금 홀수개의 숫자를 입력할지 짝수개의 숫자를 입력할지 조차도 몰라요. 홀수개면 한가운데 하나가 있을 거고 짝수개면 한가운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걔네 둘의 평균을 내갖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수학적인 메디아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입력한 모든 숫자들을 다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모든 입력이 다 끝난 이후에나 중간값 찾기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까지 숫자를 몇 개 입력했냐 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가 기록해 두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0번째 칸에는 저 사람이 숫자를 몇 개 입력했냐 숫자를 담아두고, 그럼 이제 거기에 3이 담겨 있었다라면 데이터에 1번째, 2번째, 3번째 칸에 유효한 숫자가 있다. 거기에 5가 담겨 있었다면 1, 2, 3, 4, 5번째 칸에 유효한 숫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마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저 사람이 새로운 숫자를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1, 2, 3, 4, 5번째에 유효한 값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스캐너 써가지고 넥스트 인트로 받으면 그때는 6번째 칸에 담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엔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칸에 담으면서 항상 0번째 칸에 원래 담아놨던 유효한 숫자 개수를 증가시키는 식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엔 이제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반복 흐름을 써서 중간값을 구하기 위한 긴 여정을 다시금 떠나도록 여러분이 코드를 짤 수 있겠죠. 자, 요건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친구 있다면 한번 집에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수동으로 칸 잡기 역시나 지금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의미 있는 값들은 어디서부터 어디냐 와 같은 것들을 별도로 카운팅해 가면서 진행하는 거랑 유효한 뉘앙스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필요한 만큼 칸을 추가로 잡아가면서 수동으로 잡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해 가면서 지금 5칸은 1, 2, 3, 4, 5번째 칸까지를 내가 유효하게 쓰고 있다. 또 한 칸이 필요하다라면 그땐 당연히 6번째 칸을 써야 된다와 같은 식으로 생각해서 그대로 수식 적어가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요 자동으로 칸 잡아주는 거 뭐 그렇게까지 고급 기능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어려운 목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약간 시간이 애매하니까 지금 40분이란 말이죠. 벌써 1시간 10분이 지났어요. 요거는 우리 모범 답안을 까보는 걸로 대리 만족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요번엔 뭘 지금 의미하는 거냐? FIB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작년에 봤었던 그 C 버전 FIB랑 다른 점은 여기서는 지금 역시나 여러분이 선언을 적을 수 없습니다. 또한 리턴 값의 개념 역시나 쓸 수 없어요. 오로지 데이터 배열만 가지고 그 오토매틱 변수라고 할 만한 그런 기능들을 여러분이 모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괜찮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귀라고 부른다라 얘기했었잖아요. FIB가 FIB를 호출하고 그때그때 N값이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C 컴파일러는 자동으로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줬습니다. 근데 그거마저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도 수동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인수 개념을 쓰지 않아도 리턴값 개념을 쓰지 않아도 엄청 커다란 배열 하나만 잡아놨다면 그때그때 적절한 칸에 적절한 1번째 피보나치수, 2번째 피보나치수, 그 다음에 걔네 둘을 더한 3번째 피보나치수 같은 것들을 꾸준히 꾸역꾸역 담아가면서 FIB 메서드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는 동안 내가 원래 원했던 예를 들면 20번째 피보나치수를 성공적으로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저만 임포트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FIB를 한번 호출할 때마다 예를 들면 N자리에 3을 담아서 호출하면 나는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1번째랑 2번째 피보나치 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C 당시에 구경해 본 바로는 5를 한번 봅시다. 뭐 FIB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4번째랑 3번째를 알아야 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4번째를 알기 위해선 3번째를 알아야 됩니다. 3번째를 알기 위해선 2번째를 알아야 돼요. 다행히도 2번째 피보나치 수는 우리가 한 방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이라고. 따라서 2번째 피보나치 수는 1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이제 1번째 피보나치 수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얘는 1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3번째 피보나치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째 피보나치 수는 이 둘을 더한 2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우리는 int 값을 동시에 5개를 담아둘 수가 있다면 요거 과정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피보나치 수 몰라요. 나중에 담을 거예요. 4번째 피보나치 수 몰라요. 나중에 담을 거예요. 3번째 피보나치 수는 일단 현재는 몰라요. 그렇게 해둔 채로 2번째를 알 수 있고 1번째를 알 수 있어서 여기서 이제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 둘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다시금 2번째 피보나치 수 구해야 되니까 그건 1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얘네 둘을 이제 더할 수 있겠죠? 하면은 4번째 피보나치 수 3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걸 토대로 다시금 여기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5번째 피보나치 수 구하기 위해 3번째, 그다음에 2번째, 1번째에서 결국은 여기 2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3이랑 2를 더해서 원래 맨 앞에 있는 칸에다가 5를 담은 채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동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 사실은 요 배열 5칸만 쓰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 5번째 피보나치 수는 여기서부터 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피보나치 수를 잰다 할 때는 여기서부터 기준이치 기준으로 원래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값, 그 한 칸 아래에 마이너스 1 한 값, 그 두 칸 아래에 마이너스 2 한 값이 담겨 있도록,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때 기준이치만 매번 호출할 때마다 서로 바꿔가면서 지정해서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랑 관련된 게 지금 답안에 들어가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몇 번째 피보나치 수 구해야 되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0번째 칸에 담고 스타트 할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긴 하지만 뭐 쉽게 가기 위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1번째 칸에는 그래서 지금 기준이치가 몇 번지냐에 해당하는 거를 그때 갱신해 가면서 담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한 3개의 숫자를 기준이치를 두고 그 칸 자체랑 그 아래 칸이랑 아래 칸이랑 이렇게 3칸을 써서 한 번의 호출에 대한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래 내용 보시면은 이제 0번째 칸에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담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지금 초기 베이스는 앞에 두 칸은 안 쓸 거잖아요. 피보나치 수 구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는 2번째 칸부터 쓰기 시작하면 돼요. 따라서 그거를 담아놓고 여기서 이제 FIB를 바로 호출합니다. 지금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지만 인수도 안 받고 리턴 값도 따로 리턴 문을 써서 직접 던져주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부분만 참을 수 있다면 그럭저럭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데이터의 1번째 칸에는 기준 위치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 위치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데이터 배열에 있는 여러 칸들 중에 그때 원하는 한 칸을 내가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준 위치 바로 그 자리에는 내가 지금 몇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할 거냐에 해당하는 맨 처음이니까 n 값을 넣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FIB 내용물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FIB 내용물 실행이 전부 다 끝난다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printf를 써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FIB 출력을 호출을 받았을 때는 지금 기준 위치에는 n 값이 담겨 있어요. 이번에 내가 구해야 되는 n 값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1이거나 2면 이 친구는 바로 그 결과를 기준 위치 자리에 n번째 피보나치 수를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걸 실제로 여기서 적고 있습니다. 1번째, 2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에요. 보니까 그 MIT 알고리즘 책을 제가 요즘 다시 읽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어프로치를 씁니다. 그쪽은 이제 0번째 피보나치 수는 0이다 하고 스타트를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똑같죠? 1번째면 잠깐만 0번째랑 1번째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0, 1, 1, 2, 3, 5, 8 이런 느낌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맨 앞에 0을 그냥 제외하고 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지금 n-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고 n-2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 기준 위치를 그때 바꿔가면서 요거보다 하나 아래에다가 n-1 값을 담고 동일한 FIB로 호출한다. 그 다음에 두 칸 내려서 n-2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도록 FIB를 한 번 더 호출하고 역시나 기준 위치를 다시 뺀다와 같은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내 기준으로 기준 위치에는 n번째 피보나치 수를 내가 담을 예정이고
그 살짝 한 칸 아래에는 다음번 호출에서 n-1번째 피보나치 수를 그 자리에 담을 거예요. 그 밑에는 그 아래 칸에서 똑같은 코드 실행함으로써 n-2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나는 내가 원래 들고 있었던 기준 위치 자리에 그거보다 한 칸 아래에 있는 숫자랑 두 칸 아래에 있는 숫자를 들고 와서 덧셈해서 담기만 하면 돼요. 아까 그림으로 봤을 때 납득이 된다면 그거랑 동일한 내용이 여기 지금 코드가 적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는 지금 완성되어 있는 거니까 실행을 해보시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런 느낌으로 중간중간 계산 과정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5번째를 구하기 위해서 4번째를 구하기 위해서 3번째를 구하기 위해서 2번째랑 1번째를 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3번째를 잴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째를 쟀던 이유는 4번째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3번째랑 2번째에서 4번째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3번째를 다시금 완성할 수 있고 얘랑을 써서 최종적으로 5번째 피보나치 수를 데이터의 2번째 칸에 담은 채로 끝을 내고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데이터 1번째 칸에 있는 기준 위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걸 여러분이 살짝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못할 건 없죠. 지금 이게 20번째 피보나치 수도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데이터 배열의 크기가 4096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4000번째 피보나치 수 엄청 오래 걸리고 엄청 출력 많이 하겠지만 이거 얼마든지 출력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어떤 X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 내가 알아야 하는 숫자는 두 개밖에 없어요. 다만 그 두 개의 숫자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걸리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더 필요한 거고 그건 내 알 바 아닌 겁니다. 다른 친구가 그 작업을 대신 수행하게끔 나는 기준 위치만 살짝 바꿔서 너는 지금 요 한 칸 아래에 있는 걸 네 기준 위치로 삼아갖고 작업 똑같은 거 해주면 좋겠어 같은 느낌으로 지금 1번째 칸에 있는 그 기준 위치 값을 적절한 크기만큼 더했다가 뺐다 해가면서 동일한 코드를 실행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정확히 우리가 지난 학기에 봤었던 그 동네에서는 EBP라는 레지스터를 써서 진행했었죠. 그 다음에 업셋을 써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1, 플러스 2 같은 업셋을 우리가 수동으로 지정한 거예요. 아무튼 기준 위치가 그때그때 바뀌고 그때그때마다 어토매틱 변수에 대한 위치가 바뀌는 거 우리가 구경했듯이 여기서도 지금 그걸 수동으로 모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 납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 지난 학기에 작년 마지막 타이밍에 업셋 얘기 나왔던 것까지 지금 자바로 옮겨와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했다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 돌아봤고 적절히 그런 이것도 역시나 메타데이터라 말할 수 있죠. 피보나치 수 그 자체랑은 거의 상관이 없었어요. 오로지 FIB를 중첩해서 호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숫자를 담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4바이트만큼을 우리가 추가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적절히 늘렸다가 줄였다 해가면서 우리의 시야를 낮췄다가 높였다가 해가면서 이번 호출에서 어떤 인트 세 칸을 쓸 거냐를 그때그때 다르게 도입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토매틱 데이터 이름에 대해 C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칸을 잡아주는 양상이랑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데이터 크기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막 피보나치 5만 번째 수 막 이딴 거 물어보지 않는 이상 이 코드는 잘 동작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역시나 C 동네에서 C 컴파일러가 어토매틱 위치를 자동으로 잡아줄 때의 단점이랑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단어를 혹시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거 이제 구글 검색하면 맨날 그 사이트 튀어나오잖아요. 스택오버플로우.com 해가지고 저도 이제 궁금한 거 영어로 검색하면 맨날 거기로 가가지고 구경해 보는데 자, 요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게 딱 지금 우리가 살짝 느꼈던 그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코드상으로는 우리는 지금 5000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겠다라고 사용자가 5000하고 엔터 치면 터집니다. 왜냐? 숫자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배열 크기가 4096으로 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한도를 초과하면 예를 들면 데이터 대괄호 4096 이딴 거 적으면 자바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꺼지라고 우리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를 시켜줍니다. C 동네에서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자동 변수들, 어토매틱 위치를 갖는 변수들을 짠뜩 준비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중첩된 함수 호출식 계산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이제 더 이상
어토매틱 위치, 어토매틱 칸을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 그렇게 칸을 잡아주기 위해 기준 위치 바꿔가면서 칸을 잡아주기 위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칸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칸을 스택이라고 부르고 걔가 이제 한도 초과가 돼서 넘쳤다라고 하는 걸 스택 오버플로우라 부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되게 보편적인 느낌으로 C 컴파일러가 원래 자동으로 해주던 걸 직접 수동으로 모사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 요 정도 구경하면 일단 중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중간 정리를 쉬는 시간 끝나고 할게요. 자, 그래서 중간 정리하면 우리가 요 칸을 잡는다라는 걸 이제 조금 중시를 해서 구경을 해본 거예요. 칸을 잡는다, 영어로는 allocate 한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본질은 우리 아까 데이터라는 이름 썼을 때 엄청 큰 배열 하나 잡아놓고 쓴 거잖아요. 그거랑 동등해요. 미리 잡아둔 엄청 커다란 영역의 일부를 베타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쓰겠다 같이 점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C 컴파일러가 바로 이 분야의 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C 컴파일러는 단순한 배열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쓸 수 있는 전체 메모리 영역을 본인의 도메인으로 삼고 그 중에 특정 일부분은 스태틱 변수용으로, 그 다음에 특정 영역은 이제 중간중간 놨다가 지거나 할 수 있는 어토매틱 변수들용으로 용도를 구분해 가면서 쓰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원한다면 스스로 계획해둔 대로 우리 방금 있던 커다란 배열의 일부분만을 따로 불러가면서 각각 다른 용도로 그때그때 값을 담았다가 꺼내서 활용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자바 컴파일러가 미리 마련해둔 배열의 일부분을 끊어서 쓴 거긴 하지만 전체 메모리를 막 붙잡고 막 잡아서 쓰거나 한 건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의미 관점에서는 그 개별적인 0번째 칸, 1번째 칸 또는 베이스 번째 칸과 같은 작은 칸들에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해가며 썼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걸 우리가 얼마든지 allocate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함수 호출하는 과정, 그래서 어토매틱 칸이 잡히는 과정에도 이런 뉘앙스가 잘 반영돼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EBP라는 레지스터가 기억이 난다라면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바 동네에도 얘는 동등하게 적용돼 있어요. 당연히 파이썬 동네는 그렇지 않고요. 그 동네는 좀 특이한 친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될 거고, 조금 특이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살짝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걔는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자바는 적어도 요 상황, 로컬 글로벌이니 스태틱 어토매틱이니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C랑 동등한 느낌으로 쓰고 있다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젠 조금만 확장을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프로그래밍 문제들은 전부 다 그래서 인트 0번째 칸 쓸 거냐 1번째 칸 쓸 거냐, 그래서 인트 값을 어디다가 담았다가 꺼내서 쓸 거냐에 해당하는 목표를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전부 다 인트 형식 데이터만 써왔는데 만약에 다른 형식 칸을 수동으로 잡아가지고 써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인트 한 칸은 4바이트란 말이에요. 더블 한 칸은 8바이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트 값 두 개랑 더블 값 하나를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베타적으로 서로 다른 자리에다 담아뒀다가 꺼내서 써야 되는 프로그래밍 목표에 봉착했다라고 칩시다. 여전히 동일한 저 4096칸짜리 인트 기준 배열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아까 말했던 그 제약 조건을 깨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린 지금 인트 배열 하나를 마련해 놨으니까, 근데 더블 형식 값을 또 담아야 된다? 그럼 완전히 별개의 더블 배열도 추가로 구비를 해두면 될 겁니다. 데이터 인트, 데이터 더블 이런 식으로요. 또는 지금 데이터에 있는 인트 4096칸 중에 연이어 있는 두 칸만큼을, 인트 기준 두 칸만큼을 더블 한 칸으로 간주를 해서 그 8바이트의 더블 값 하나를 담아가면서 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 프로그램.자바에 있는 데이터라는 이름의 배열은 인트 4096칸짜리입니다. 근데 내가 새로운 목표가 더블 값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블 형식 배열 선언 하나 또 적고 또 4096칸 잡아놓고 쓰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러지 않고 원래 있었던 인트 배열을 두 칸을 더블 한 칸으로 간주를 해서 쓰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후자에 해당하는 방법을 한번 직접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쉽게도 자바 동네에선 요걸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인트 두 칸을 더블 한 칸으로 간주한다 그런 약간 편법 같은 방법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살짝 제가 C 코드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걸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건 일단 C 코드니까 별표를 쳐놨어요. 여러분 본인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어서 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 앞에 있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만 살짝 구경을 해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 버전 한번 봅시다. 아이고 작년에 하면 끝날 줄 알았죠. 복습입니다. 자 일단 C 코드 예시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예 데이터라는 이름 배열 선언 적어놨는데 자 아까랑 똑같아요. 16384긴 한데 얘는 지금 인트 배열이 아니라 캐릭터 배열입니다. 사이즈 오브 캐릭터 하면 1바이트 나와요. 따라서 아까랑 똑같이 16KB 배열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그 16KB 중에 4칸을 한꺼번에 쓴다. 그렇게 해서 인트 한 칸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또는 8바이트만큼을 한 세트로 쓴다 해서 더블 하나를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형식 값을 담기 위해 원하는 크기만큼을 넙직넙직하게 떼어가지고 지금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가 이미 본 적 있는 기말고사 때 살짝 나왔을 수 있는 능력치 정보를 담기 위한 구조체 정의를 하나 적어왔어요. 그래서 요 능력치 하나, 캐릭터 한 명에 대한 능력치는 현재 마우스 갖다 대면 12바이트짜리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힘, 능력치, 민첩, 체력, 요 인트 값 3개를 하나의 세트로 다룰 겁니다. 따라서 능력치 한 덩어리는 12바이트짜리예요. 현재 C 컴파일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지금 그 데이터라는 이름을 써서 그때그때 포인터 값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더블 값 하나를 담기 위한 더블 한 칸으로 간주해 쓰고 능력치 정보 하나를 담기 위한 구조체 포인터 형식으로 잡아갖고 쓰고 등등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7줄을 보시면 자 봅시다. 여기도 메인이잖아요. 메인 함수 정의잖아요. 가장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이 데이터 배열 16KB 데이터 배열에 그 어떤 유효한 값도 담겨 있지 않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기 있는 칸들 중에 아무 칸이나 잡아 써도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더블 한 칸이 필요하다 할 때는 그냥 0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pweight에다 담을 겁니다. pweight는 현재 더블 포인터 변수 이름이에요. 따라서 0번째 칸에 해당하는 그 위치부터 8바이트만큼을 내가 더블 한 칸으로 간주해 쓰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0번째부터 0, 1, 2, 3, 4, 5, 6, 7까지는 더블 값 하나를 담기 위한 용도로 빼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동일한 데이터 배열에다가 이번엔 능력치 정보 하나를 담아야 된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방금 전에 8바이트만큼 띄워줬으니까 그 바로 뒤에 해당하는 대괄호 0이 아닌 대괄호 8만큼 해서 여기서부터 능력치 정보 하나를 담아줬으면 좋겠네와 같이 포인터 값을 역시나 빼서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는 실제 그 8바이트만큼을 쓰고 실제 그 12바이트만큼을 지금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거는 지금 별피 웨이트 하면 얘 더블 형식 수식이잖아요. 더블 한 칸에 3.0을 담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지금 이 친구는 구조체 포인터 형식 수식이에요. 제가 이거를 작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자 다시 봅시다. 얘 형식은 지금 능력치 별 형식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걷다가 별을 찍으면 이 별 P스탯은 능력치 형식 수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점을 찍으면 이제 그 능력치 중에 내가 지금 이번에 힘을 쓸 거냐 민첩을 쓸 거냐 체력을 쓸 거냐 멤버 이름을 하나를 골라서 12바이트 중에 내가 원하는 4바이트만큼을 특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 마지막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별 형식이기 때문에 일단 별을 따라가서 12바이트를 특정하고 거기서 4바이트를 특정해야 돼요. 따라서 이 전체 수식은 별이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점을 찍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괄호를 안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선언 읽는 방법 3가지 규칙 배웠잖아요. 거기랑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왼쪽에 별이 붙어 있고 오른쪽에 점이 붙어 있어요. 그럼 오른쪽이 이겨버려요. 점을 먼저 찍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이 친구는 구조체 형식 수식이 아닙니다. 구조체 별 형식 수식이에요. 근데 별에다가 지금 점을 찍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미상으로는 별을 먼저 찍고
그럼 이제 구조체 형식 수식이 되겠죠. 거기다가 점을 찍어서 그 구조체의 멤버 이름을 적는 식으로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 별 먼저 찍고 점 찍는다를 대신에 이렇게 두 글자 화살표 모양으로 축약해서 적을 수 있도록,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축약해서 오른쪽에 적을 수 있도록 별도의 연산자를 마련해 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말에 12월 달에 여유가 있다면 이걸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여유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C 동네에서는 이게 가능하고 아마 예시 코드 어딘가에는 분명히 이게 적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에는 지금 8바이트만큼 수동으로 잡아둔 그거를 더블 한 칸으로서 3.0을 걷다 담는 거예요. 밑에는 역시나 수동으로 잡아둔 서로 겹치지 않게 잡아둔 12바이트의 각각 인트값 3개를 적절한 위치에 담아놓고 최종적으로 그 밑에서 출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실행하면 실행 저만 해볼게요. 하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40번지부터 8바이트만큼의 3.000000을 잘 담은 거예요. 담겨있는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8바이트만큼 뒤니까 여기서부터 12바이트만큼을 16진수로 C바이트만큼을 각각 인트값 30, 50, 20을 담는 용도로 썼다라고 제대로 잘 들어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진행했다. 그 다음에 또 인트 한 칸이 필요하다라면 그때는 이제 자 보세요. 8바이트만큼을 떼놨어요. 그 다음에 또 12바이트만큼을 능력치 정보 하나용으로 떼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가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여기다가 이제 8 더하기 12에서 20만큼을 해서 또 띄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몇 바이트만큼을 쓸 거냐는 이 새로운 칸을 무슨 값을 담는 용도로 쓸 거냐에 따라 의존하게 될 거예요. 또 인트 한 칸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썼다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24바이트, 그 다음에 또 더블 한 칸이었다라면 이젠 또 32 이런 느낌으로 차곡차곡 뒤로 당겨가면서 미리 잡아둔 16KB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떼서 쓰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아까 전에 여러분 자바로 진행한 거랑 하등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는 새로운 뭔가가 한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뭐가 추가가 됐냐? 여러분이 직접 진행한 건 모든 데이터가 다 크기가 똑같다. 인트 형식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인트 배열 하나 큰 거 마련해 두고 0번째, 1번째, 2번째 인덱스를 써서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실전에서는 당연스럽게도 C 컴파일러가 다루는 그 실전 세계에서는 인트 한 칸, 더블 한 칸 등등이 서로 다른 형식 칸들이 필요합니다. 걔네들을 우리가 잡을 능력을 갖출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C 동네에선 이게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미리 어차피 나중에 4바이트 단위, 8바이트 단위 자유롭게 끊어 쓸 거를 상정해서 아예 각각의 칸이 1바이트인 배열을 만들어 두고 스타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캐릭터 형식은 보통 1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저 사람한테 0번지부터 띄워줄 건데 이번에 저 사람이 더블을 원하면 8바이트만큼을 배타적으로, 저 사람이 능력치 정보를 원한다면 12바이트만큼을 배타적으로 쓸 수 있게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다음번에 떼줄 때는 여기서 지금 8바이트를 띄워줬다면 다음번에는 8번지부터 주면 된다. 여기서 지금 12바이트만큼을 띄워준단 말이에요. 이 능수식 계산하면서. 그러면 다음번부터는 20부터 띄워주면 된다라는 걸 내가 추가로 그 인덱스 값만 기억을 해두기만 하면 얼마든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저 사람이 몇 바이트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그때 적절한 크기만큼을 배타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수동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배열은 캐릭터 배열이에요. 인트 한 칸은 캐릭터 4칸, 더블 한 칸은 캐릭터 8칸이랑 크기가 동일하다 말할 수 있고 예시 코드 같이 구경해 봤고 일단 확실히 저런 식으로 우리가 다음번에는 몇 번지부터 주면 되냐 그 숫자 하나만 꾸준히 누적시켜 가면서 기억해 둔다면 얼마든지 서로 겹치지 않는 그때그때 다른 형식 칸 하나하나를 상대방에게 수동으로 잡아서 주는 게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 멤버 선언에 대해서 우리의 C 컴파일러가 offset 값을 정의할 때도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거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str에는 플러스 0, dex에는 플러스 4, con에는 플러스 8과 같은 느낌으로 offset 값을 잡아주는 걸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비슷한 어프로치가 들어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구조체 형식이니까 힘은 인트 형식, 민첩은 더블 형식, 그 다음에 체력은 캐릭터 형식, 서로 다른 형식이어도 전혀 지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멤버 선언을
각각 요상한 형식들이 되게끔 지정해 놨다 하더라도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적절히 맨 앞에 건 플러스 0 무조건,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플러스 8일 수도 있고 플러스 4일 수도 있고 아무튼 적절한 숫자로 그때그때 옵셋 값을 잘 지정을 해둔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달리 말하면 우리가 수동으로 칸을 잡을 때는 맨 처음에 인트 배열을 도입해 두냐, 더블 배열 도입해 두냐, 캐릭터 배열 도입해 두냐, 달리 말하면 그 도입해 둔 배열의 각 칸의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걔네들 중에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여기까지가 더블 한 칸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여러 칸을 붙여서 쓸 예정이기 때문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자동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C 컴파일러, 자바 컴파일러는 우리가 선언 잘 적어놨다. 그러면 인트 변수 선언 적어놨다라면 그 변수에 대한 4바이트가 다른 이름들에 대한 칸과 절대 겹치지 않도록 완전 자동으로 칸을 잡아줍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걸 완전 수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자바에서도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C면 더더욱이나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살짝만 더 확장을 하면 몇 바이트가 필요한 거냐를 인수로 받는 함수를 우리가 미리 정의를 해두고, 그래서 중간중간 런타임에 필요할 때마다 저 4000바이트 더 필요해요. 저 지금 1메가바이트 더 필요해요. 저 지금 1테라바이트 더 필요해요 하면 꺼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의 함수를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먼저 코드를 짜는 프로그래머가 잘 만들어 두기만 했다면 나중에 코드를 적게 될 그런 함수를 실제로 호출해 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메모리를 칸을 잡혀가지고 쓰게 될, 나중에 적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칸을 일종의 반자동으로 런타임에 잡아서 쓰는 셈이 된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동으로 잡아주는 건 기본적으로 컴파일 타임에 잡아주는 겁니다. 인트 변수 4바이트만큼 컴파일 타임에 잡힐 거예요. 수동은 여러분이 런타임에 대괄호 안에 무슨 수식 어떻게 적어놨냐에 따라서 런타임에 그때그때 다른 칸을 쓸 수 있어요. 방금 그 피보나치 수 예시에서 봤듯이 동일한 수식이다 하더라도 어디에 담겨있는, 그러니까 대괄호 안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면 그때그때 서로 다른 칸을 꺼내가지고 쓰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국은 런타임에 어떤 4바이트만큼을 쓰냐가 결정된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해주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둔다면 걔는 이제 그 함수 안에 수동으로 100% 신뢰도로 잘 잡아주는 코드를 적어두기만 한다면 그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반자동 같은 느낌으로 런타임에 딱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바이트만큼만 칸을 잡혀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자, 사실은 우리 수업에서 직접 저거를 구경해 본 적이 없지만 당연히 1970년대 C 만드신 분들도 그런 어프로치를 적용을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엄청 유명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두 가지 함수에 대한 소개가 지금 이 두 번째 예시에 적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살짝 구경해 보면 우리 지금 원래 제가 목표로 했던 거의 절반 정도를 성공적으로 나갔다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저만 한번 구경해 볼게요. 보시면 아이고 2번째 예시입니다. 1번째는 꺼지라고 하고 이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C 코드 예시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자, 우리 그 주사위 굴린다든가 할 때 썼던 stdlib.h 안에 두 가지 함수, 보통 이제 말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malog이라고 보통 발음을 해요. 그래서 메모리 allocate 오늘 등장한 단어죠. 잡는다는 뜻이잖아요. 메모리 잡아주는 함수. 그 다음에 free라는 이거에 대칭되는 함수. 우리가 미리 malog을 써서 잡아놨던 칸을 더 이상 안 쓰고 싶다 할 때 반납하고 싶을 때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이 두 가지 페어를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치 정보 아까랑 똑같은 구조체 배열, 구조체 정의 있고, 다만 여기는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의 내용물을 한도 끝도 없이 반복 실행하는 while문의 내용물로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선언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대괄호 안에 0 넣고 8 넣고 그 짓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에멀록을 호출합니다. 그때 에멀록 호출식을 계산함으로써 저 지금 더블 한 칸만큼 주세요. 이런 8바이트만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멀록이 이거에 성공했다면, 칸을 잡는 데에 성공했다면 나한테 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줍니다. 위치 값을 줘요. 그럼 나는 그걸 T 레이트에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가지고 쓸 겁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12바이트만큼 주세요 하면 이 친구가 잘 해줄 겁니다. 그걸 담아뒀다가 여러분이 얼마든지 능력치 정보 하나를 담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적절히 출력도 아까랑 똑같이 잘 될 거고 나중에 free를 써서 free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친구가 나한테 준 포인터 값을 인수 자리에 담아가지고 free를 호출하면 그 친구가 방금 잡아준 칸을 회수를 해갑니다. 아 이제 안 쓴다고? 알아서 개꿀 하면서 들고 갑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에멀록을 호출할 때 다시금 호출할 때 이미 해제된 영역까지 고려해서 적절한 자리를 물색을 해서 우리한테 새로운 8바이트, 새로운 12바이트만큼을 잡아서 그 포인터 값을 리턴을 해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지금 내용물 한번 실행이고 그 뒤에는 글자 하나를 키보드로 입력받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어놨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엔터 칠 때마다 while문 내용물을 한 번씩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면 자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지금 7A0, 750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엔터키를 꾸준히 한번 쳐볼게요. 그때마다 980, 750 지금 보시면 P 레이트는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P 스택 같은 경우는 아까랑 동일한 위치를 우리한테 포인터 값을 줬습니다. 왜냐? 반납했으니까요. 또 줘도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엔터키를 이번엔 좀 빨리 쳐볼게요. 빨리 치면 치면 이런 느낌으로 어쩔 때는 똑같은 걸 주고 어쩔 때는 그렇지 않고 막 중구난방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에멀록이랑 프리 요 두 개를 만드신 분은 지금 뒤에서 엄청 커다란 배열 하나를 마련을 해뒀어요. 엄청 커다란 메모리 영역을 마련을 해두고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바이트만큼을 전달하고 나중에 그걸 회수할 때 이제 요 영역은 나중에 또 에멀록 호출 받으면 저 친구한테 줘도 된다와 같은 식으로 복잡한 그런 이력을 메모리 위 각 영역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번 에멀록 호출할 때마다, 매번 프리 호출할 때마다 그런 이력을 전체를 싹 갱신하는 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쌓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거나 같은 조금 더 효율을 중시하기 위한 부가적인 코드가 뒤에 적혀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어쩌면 우리 파이썬 수업에서 거기서도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 우리 ID 3하고 엔터 치면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메모리 위에 인트 값 3은 항상 그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트 값 256에 대한 ID 256 하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이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동네에서도 저거 할 수 있잖아요. 헥스 ID하고 3 하면 이런 느낌으로 메모리 위에 3, 2, 8번지에 인트 값 3이 담겨 있어요. 우린 일단 이걸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4는 그거보다 지금 2808이니까 16진수로 20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32바이트만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럼 5는 지금 아마 08이니까 28이 될 거고 등등이에요. 다세대 주택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세대 주택에는 256까지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257부터는 수식 257을 계산하면 새로운 인트 한 칸을 만듭니다. 왜냐? 256까지는 잘 살고 있는데 257은 지금 메모리 위에 없거든요. 계산 결과 값을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써야 되니까 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위치에 새로 하나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연타를 하면 똑같은 숫자 나오고 똑같은 숫자 나오고 잠깐만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다행히도 그때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0090 자리에 257이 있습니다. 1D90 자리에 257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적당한 속도로 쳤더니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쳐볼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0칸짜리 리스트, 새로운 리스트 하나 만들어 갖고 우리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매번 저 대괄호 열고 닫고 수식을 계산할 때마다 새로운 0칸짜리 리스트를 만듭니다. 왜냐? 각각의 리스트는 지금 똑같이 0칸짜리라 해도 걔네가 다 똑같은 리스트가 아닌 거예요. 어떤 리스트는 얼마든지 나중에 3칸짜리로 변모를 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랑 인트 형식의 차이점은 리스트는 얼마든지 안에 담겨있는 값이 변경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대괄호 열고 닫고 할 때마다 무조건 새로운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만든 건 5600번지, 지금 만든 건 0B40번지 이런 느낌으로 숫자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 여기서 지금 만든 대괄호 열고 닫고 요 수식을 계산하면서 만든 새로운 리스트는 지금 현재 코드 구조상 죽었다 깨나도 프로그래머가 다시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사용하겠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를 들면 여기서 바로 점을 찍든가 해서 그걸 사용을 하든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직접 여기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얘를 지금 뭐 어떤 이름에 담아놓고 나중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만들었던 거기에다가 뒤에서 3을 추가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게 될 테니까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수식을 id 호출식 괄호 안에 넣어놨어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엔터키 친 이후에는 무슨 짓을 해도 저 대괄호 열고 닫고를 계산해서 만든 새로운 리스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걔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자동으로 뒤에서 적당한 타이밍에 회수를 해갑니다. 얘는 더 이상 그 누구도 프로그래머가 무슨 코드를 나중에 치든 절대로 쓸 수 없는 애야라고 판단해서 회수를 해가요. 다만 그거 회수를 항상 하는 건 아닙니다. 그 회수를 바로 해갔다면 이런 느낌으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리스트,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줄 수 있어요. 또는 그게 약간 타이밍이 어긋나면은 얘 0B40에 여전히 0칸짜리가 살아있는 채로 새로운 거 만들면 당연히 다른 위치에 새로운 리스트를 또 만들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회수를 하는 기능이 설계되어 있고, 거기는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적절한 시점에 잘은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회수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에멀록이랑 프리를 C 동네에서 써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직접 프로그래머가 코드로 8바이트 12바이트 주세요, 에멀록 호출했어요. 그 다음에 8바이트 반납할게요, 12바이트 반납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직접 함수 호출식을 적어가면서 받고 반납하고 받고 반납하고를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어쩔 때는 그 반납받은 거를 즉시 정리를 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잠깐 꽁쳐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때가 있고가 됐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짝 차이점을 구경을 해볼 수 있을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프리를 호출식을 적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은 8바이트 12바이트 내비둔 채로 나는 매번 반복 while문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또다시 8바이트 또다시 12바이트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받은 걸 반납하지 않은 채로. 그럼 이 친구는 한번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실행하면 지금은 FC B0 A30 엔터 칠 때마다 이때는 무조건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 이전에 에몰록해서 받아간 거랑 겹치면 안 되니까요. 이전에 받아간 8바이트 12바이트를 다시는 우리가 꺼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에몰록 프리 만든 입장에서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숫자가 아닌 늘 항상 무조건 다른 숫자를 겹치지 않는 베타적인 8바이트 12바이트만큼을 줄 거고, 이걸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엔터를 치면 이제 더 이상 공간이 부족하네요, 메모리 막 뭐 8GB 벌써 쓰셨는데 또 달라고요, 꺼지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는 상황까지 여러분이 얼마든지 발생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자, 마지막 예시에서는 지금 별도의 배열 선언이 안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에멀록이랑 프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칸을 떼오는 거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얘도 아직까지는 별표 쳐져 있으니까 가볍게 교양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우리 몰래 뒤에서 살짝 엄청나게 큰 공간을 하나를 마련해 둡니다. 그 다음에 에멀록이랑 프리는 그 공간에서 칸을 잡아다가 우리한테 포인터 값을 리턴해주고, 그걸 이제 반납받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C 컴파일러가 완전히 별도로 스태틱도 어토매틱도 아닌 완전 별도 제3의 공간을 잡아놓고 에몰록이나 프리를 써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떼갖고 쓸 수 있는 공간을 옛날에 1970년대에는 자유저장 공간이라고 불렀어요. 프리 스토리지 스페이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메모리가 한 개가 아니었어요. 메인 메모리가 여러 개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써야 되는 메모리는 기본 메모리라 그래서 예를 들면 4KB, 512바이트 엄청 작은 게 있고, 거기 담겨 있는 건 쉽게 꺼내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조 메모리, 확장 메모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오래 걸리지만 좀 더 용량이 큰 메모리 같은 건 아예 별도의 칩으로 달려 있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는 완전 옛날 얘기고, 요즘은 메모리 그냥 칩 하나로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에몰록 해가지고 우리가 띄어가지고 쓰는 그 공간을 힙이라는 네 글자로 부르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설정을 열어보시면 내 C 프로그램의 이 힙이라는 영역의 크기를 여러분이 직접 더 늘리거나 제한을 한다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대충 전반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반부 내용이 있기는 한데
후반부 내용의 앞부분이 재밌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로 넘깁시다. 자, 오늘 갑자기 allocate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1학기랑 2학기 때는 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브젝트입니다. 뭐 칸, 뭐 인트 한 칸, 더블 한 칸 다르죠. 그다음에 메모리로 구경해 봤더니 뭐 다세대 주택이 있네요, 없네요. 걔는 별표 쳐놓고 그냥 뭐 현장 학습만 하고 끝났었어요. 아무튼 그런 칸을 우리가 얼마든지 필요하면 새로운 칸을 잡아두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단 데이터를 담는 거니까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 쓰는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동 방식이랑 수동 방식, 그 다음에 반자동 방식이에요. 일단 자동 방식은 우리가 늘 써왔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나 지금 인트 3칸 필요해, 정말 필요한데 하면은 선언을 적으면 됐었어요. 우리가 적어놓은 선언에 맞게 딱 필요한 크기만큼만 잡히도록 C 컴파일러가 잘 준비해 줍니다. 베타적인 각각의 4바이트만큼을 준비해줘요. 근데 그런 C 컴파일러의 자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사용자가 고른 첫 번째 수를 담는 4바이트, 두 번째 수를 담는 4바이트를 마음속으로 따로 생각을 해서 수동으로 칸을 잡아서 활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 미리 적절한 크기의 우리 같은 경우는 4096칸짜리 또는 16KB 메모리를 잡아두고 그 중에 일부분을 그때그때 목표에 따라서 떼서 쓰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직접 수식을 적어서 구현해 봤었던 그 수동에 해당하는 기법을 미리 C 런타임 만드신 분들이라든가 자바에도 똑같이 있어요. 파이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잘 함수 내지는 메서드 정의를 적어 두셨어요. 그래서 적절한 코드를 써서 포장을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 내지는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8바이트 필요해요, 12바이트 필요해요 요청하면 그 C 컴파일러가 미리 뒤에다가 준비해둔 엄청나게 큰 공간, 요즘 힙이라고 부르는 공간에서 그때그때 런타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메모리를 떼다가 칸을 잡아다가 활용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잡았으면 언젠가는 꽉 찰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줄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런 에몰록이라는 거 만드신 분들은 그거에 대비되는 더 이상 칸을 쓸 일이 없다면 반납을 할 수도 있게끔 되게 고상한 기능을 뒤에다가 free라는 함수를 이름을 붙여놓고 제공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방금 전에 구경했던 바로는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런 얼록이라든가 free라든가 그런 것들이 파이썬 인터랙티브에 의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자동으로 지금 수행이 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반자동 방식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파이썬이랑 자바도 이 반자동 방식을 기본적으로 뒤에서 쓰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뭔가 복잡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작성한 코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저 당시의 목표가 이랬고 확실히 이렇게 대괄호 수식 열심히 일관성 있게 적기만 하면 뭐 작년에 배운 거랑 크게 난이도 측면에서 차이가 없구만이라고 느낀다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수식 적는 방법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긴 했지만 여전히 개념 자체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가져가시는 게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allocate에 대한 운을 띄우고 오늘 제목이 object란 말이에요. 영어 단어. 그거에 대해서 살짝 발을 걸치고 여러분 언제 집에 가고 싶습니까? 지금 5시 40분입니다. 설마 지금 집에 가고 싶은 친구는 없겠죠? 그건 조금 완전 양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적어도 6시 정도까지는 한번 주파를 하고 뭐 오늘은 지금 날씨도 좀 그러니까 조금 일찍 퇴근하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아까 쉬었으니까 안 쉬어도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C니 뭐 기계적인 뭐 컴파일러의 동작이니 런타임이니 보다는 좀 더 인본주의적 느낌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업젝트랑 관련한 얘기를 살짝 썰을 풀어놓고 다음 주로 넘겨볼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칸의 일생에 대해서 살짝 맥락을 짚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금 만들었던 반자동 칸 잡기 기능이 요 칸이라는 친구들의 일종의 권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걸 살짝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칸들이 기본적인 권리는 어느 정도 챙김받을 수 있게끔 자바 내지는 파이썬 등등에 추가로 어떤 기능들이 도입되어 있나를 마지막에 다음 주쯤에 살펴볼 예정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의 일생이에요. 자, 매우 클래식한 대학원생 이상만 키보드를 건드리는 게 가능했었던 C 시절에 칸이라 함은 object라 함은 단순히 값을 담아두기 위한 매개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int 값 3개 담아야 된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nt 변수 하나 내지는 3개에 대한 선언을 적어서 그러면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적절한 12바이트만큼을 베타적인 4바이트 3개 덩어리를 만들어 줬을 것이고 우리는 거기다가 값을 담을 수 있을 때 담고 꺼내서 써야 될 때 꺼내서 썼습니다. 그 사이에 그 4바이트가 언제 나고 언제 죽는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 아래 당시에도 사용했었던 요 칸이라는 친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했었냐라는 배경 아래 살짝 감정이입을 하면 요 칸의 일생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이 납득을 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우리 수업에서 처음으로 직접 파워포인트와 그림판을 사용해서 삽화를 그려왔습니다. 지금 칸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칸은 어떤 시점에 형성될 것이고 어떤 시점에 사용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 소멸할 거예요. 죽으러 갈 겁니다. 대충 그거를 아이콘으로 나타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칸의 형성이라 함은 요 3가지를 여러분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칸은 런타임에 형성이 됩니다. 자, 인트 한 칸, 더블 한 칸은 메모리 위에 4바이트, 8바이트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컨트롤 F5 누르든가 이클립스에서 컨트롤 F11 눌러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는 메모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 어떤 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뭔가 칸이 존재한다 라는 건 당연히 런타임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런타임에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어떤 영역을 베타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바로 칸이 형성되는 시점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3가지 조건을 다 지금 여러분이 기억해 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c 파일, .java 파일에 적는 그 동네 얘기랑 달리 말하면 코드 적는 시점이나 컴파일 타임의 이야기랑 실제 칸이 활약을 하는 런타임의 얘기랑을 구분을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런타임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고 따라서 이 3가지 조건은 꼭. 자, 나머지 2가지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1번만 일단 기록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런타임의 적절한 타이밍에 칸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칸은 일단 베타적이다라는 건 아까 계속 강조했었던 예를 들면 int 넘버1, 넘버2 세미콜론 했다. 그 두 4바이트는 절대 겹치지 않는다와 같은 그런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가 변수로서 쓰이려면 다른 이름 건드렸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4바이트가 변경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확실히 보장돼야 되는 특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수동으로 칸을 잡을 때도 당연히 적절하게 인덱스 값을 띄워가면서 절대로 겹치지 않게 신경 써서 대괄호 수식을 적었어야 했던 거고요. 자, 아무튼 그렇고 자 여기서 특정이라는 표현이 다시금 등장했는데 작년에도 가끔 튀어나온 specify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칸에 대한 시작 위치 값이 결정된 이후에는 그 값을 써서 거기서부터 4바이트, 거기서부터 8바이트만큼 그 칸을 우리가 원하는 한 칸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칸의 형성에 있어서 자동 방식이랑 수동 방식 내지 반자동 방식을 살짝 대조를 해볼게요. 자, 자동 방식 생각해 봅시다. 자동 방식으로 잡아둔 칸에 언제 어떻게 형성되냐는 전부 다 C 컴파일러가 미리 잘 준비를 해둡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적어둔 선언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칸이 형성되도록 컴파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 칸 같은 경우는 아예 컴파일 타임의 정확한 위치가 결정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스태틱 칸은 프로그램 딱 실행을 시작한 직후에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실행이 전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그 4바이트는 그 변수만을, 그 스태틱 변수만을 위한 공간으로 베타적으로 점유가 됩니다. 그리고 어토매틱 칸 같은 경우는 런타임에 그 선언이 적혀 있었던 그 중괄호를 실행하는 시점에 결정된다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로컬 변수라고 보통 말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미리 준비해둔 각각의 어토매틱 이름들에 대한 변수 이름들에 대한 offset 값이랑 그때그때의 기준 위치에 해당하는 EBP 값을 더해서 이번 호출에서의 n 값, 이번 호출에서의 x 값을 담기 위한 각각의 4바이트 칸들을 특정해 가면서 쓰는 게 가능해요.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다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잘 해줍니다. 그래서 런타임의 적절한 시점에 칸이 형성될 거예요. 스태틱이든 어토매틱이든. 그 다음에 이제 수동 및 반자동은 얘네 둘은 절대로 선언에 의해서 그 칸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식에 의해서만 그 칸이 형성된다라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데이터 대괄호 0은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와 같은 수식을 적었다 칩시다. 그럼 이제 의미 관점에서 데이터 대괄호 0은 이제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담기 위한 칸으로서 의미 부여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한 칸이 형성됐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자동 방식 방금 본 거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에멀록 호출식을 적어놨다면 런타임에 그 호출식을 계산할 때마다 우리가 지정한 바이트만큼의 새로운 한 칸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에멀록 호출식도 수식입니다. 선언이 아니라. 자, 이게 지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자동 방식이랑 그렇지 않은 방식의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동 방식으로 칸을 우리 프로그램에 도입을 해서 쓸 때는 선언을 적어요. 자동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쓸 때, 에멀록 호출식을 포함한 다른 방식을 쓸 때는 수식을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컴파일 타임에는 아예 위치는커녕 offset 값 같은 것조차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런타임에 에멀록 호출식을 0번 계산한다. 그러면 런타임의 반자동 방식으로 칸을 형성을 0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쩔 땐 100번 할 수도 있고 어쩔 땐 100만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충 요약하면 요 칸의 일생에서 시작점을 담당하는 새로운 칸을 형성한다. 그걸 야기하는 방법이 프로그래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보시면 돼요. 하나는 적절한 선언을 적어서 컴파일러한테 자동으로 맡긴다. 베타적인 칸 적절히 잡을 수 있게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수식을 적어서 해결하는 게 가능해요. 그걸 수동으로 대괄호 0, 1, 2, 3, 4를 직접 붙이시든 에멀록의 도움을 받으시든.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C뿐만 아니라 자바 동네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공 수업이니까 이걸 다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C++도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파이썬에는 우리가 선언이랍시고 적었던 게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사실 있기는 했습니다. 글로벌문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걔네들은 좀 의미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형성은 이 정도를 일단 해두고, 자, 이제 칸이 사용당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작업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위에 거는 칸에 새로운 값을 담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을 담았더니 파랑 동그라미가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값을 담는 거에 반대되는 칸에 담겨있는 값을 읽는 거가 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색이니? 라고 물어보면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읽기랑 쓰기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칸 하나를 이 순서대로 일단 형성한 다음에 담겨있는 값을 읽고 새로운 값을 담고 그 다음에 죽으러 가요. 소멸을 시킵니다. 와 같이 칸을 쓴다면 얘는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자, 실질적으로 이 칸을 사용해서 출력하는 값은 형성되는 시점에 원래 담겨 있었던 빨강색입니다. 불그스름한 색이요. 따라서 요 뒤에 파란색을 담았다라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 실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파란색을 담고 죽으러 갑니다. 그러면 굳이 파란색을 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담았던, 자, 지금 다시 볼게요. 원래 코드 요 순서대로 각각의 작업이 발생을 한다면 파란색을 담긴 했지만 담아놨던 파란색을 다시 꺼내서 읽는 상황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파란색을 담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칸의 일생에서 그 칸을 사용할 때는 보통 우리가 여러분 초등학교 시간에 말하기, 듣기, 읽기 한 다음에 쓰기가 보통 맨 뒤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CDRW라는 단어를 혹시나 들어본 적 있다면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21세기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입출력해서 프린트 인풋 같은 거 입출력 함수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출입력이라고 얘기 안 하죠. 뭔가 되게 막 출입구 같은 그런 느낌 들고 뭔가 어감이 이상해서 보통 입출력이라고 말할 겁니다. 파일 입출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영어도 똑같아요. 아웃풋 인풋 OI라고 하지 않고 IO라고 보통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작업을 수행할 때 데이터랑 관련한 작업을 수행할 때 보통은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거나 할 때는 read를 먼저 읽기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write를 말해요. 근데 이게 칸을 중심에 두고 칸의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이게 반대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스캔F랑 프린트F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캔F는 우리가 입력을 위해서 호출한 거잖아요.
그죠?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 스캔F 호출식을 적어봤습니다. 근데 칸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인트 변수 넘버 자리에 사용자가 고른 인트 값을 담는 작업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칸의 관점에서는 write를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이번엔 키보드로 고른 값을. printf는 그 반대예요. 지금 넘버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읽어서 그걸 가지고 십진수 표현을 까만 창에, 콘솔 창에다가 출력을 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는 출력이라고 말하지만 칸에 담겨 있는 값을 읽게 됩니다. 괜찮아요? 순서가 반대죠? 우리가 보통 입출력이다. 우리 데이터 흐름 생각해봐요.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 가져와서 적절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거였어요. 데이터 흐름의 본질입니다. 그게. 나이를 입력하세요. 나이 차는 얼마입니다.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에서는 읽는 게 먼저인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읽어놨던 값을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그런 칸들의 입장에서 보면 write가 먼저 발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반대로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살짝 짚어놓고 넘어가시면 아마도 조금 더 편하게 이 뒤의 내용을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반이 아닌 어떤 칸 하나를 중심에 두고 놓고 봤을 때는 RW보다는 WR, 쓰기 읽기와 같은 느낌이 일반적이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여기가 지금 칸에서 읽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쓰기를 한 다음에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기서의 쓰기는 아무리 봐도 의미가 없거든요. 파란색을 담았다라는 사실이 그 어디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확실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칸을 사용할 때는 일단 먼저 새로운 값을 담고 나중에 거기 담겨있는 값, 지금은 파란색이죠. 파란색을 꺼내서 읽는다 등등의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읽지 않을 값을 지금 시점에 굳이 거기다가 담아둘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칸에 대한 읽기랑 쓰기 둘 중에는 이게 의미 있는 유효한 코드, 효율적인 코드를 짜놨다라면 100% 확률로 쓰기를 먼저 하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칸을 사용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새로운 값 담는 거, 담아놨던 거 꺼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칸의 소멸 부분을 봅시다. 자, 칸의 형성 과정이랑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일단 칸은 언제 소멸되냐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런타임에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형성의 반대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메모리 위의 특정 영역에 대한 원래 지니고 있었던 베타적인 권한을 상실하는 시점이 그 칸이 소멸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어토매틱 변수들, 그 인수들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날 때, 이번 함수 호출식 계산이 끝날 때 그런 어토매틱 칸들은 소멸을 할 겁니다. 스태틱 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될 때 칸이 소멸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자동 방식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형성에 반대되는 대칭되는 개념으로 봐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칸의 소멸 역시나 이런 느낌으로 선언에 의해서 소멸 타이밍이 결정된다. 수식에 의해서 실질적인 소멸이 발생한다 등등과 같이 두 갈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잠깐 C 코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C가 더 간단하니까요. 더 적나라하니까요. 지금 아까 우리가 구경했었던 에멀록을 썼고 프리를 써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요 메뉴에 있는 친구는 스태틱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메인을 호출하기도 전에 칸이 형성돼요. 아예 컴파일 타임에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 내용물 실행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야 칸이 소멸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키보드 쳐서 작성하는 내 코드 상에서는 사실상 저 스태틱 변수 넘버 자리는 영생을 누린다라고 여기셔도 무방해요. 내 프로그램 실행 시작하기도 전에 형성되고 끝난 이후에 해제가 될 겁니다. 소멸당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걔가 죽어있는 순간을 눈으로 구경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항상 유효한 4바이트만큼을 베타적으로 쓸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언제 수식 넘버를 적든지 무관하게요. 저 이름에 대한 수식을 적을 때랑 무관하게요. 반면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죠. 자, 요 지금 안에 선언 적어둔 5 담겨 있는 넘버는 어토매틱 친구예요. 그래서 펑크를 호출하는 시점에 칸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펑크 정의 내용물 실행이 끝난 시점에 칸이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로컬 이름 넘버를 여러분이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동안 그 스코프 규칙상 저 선언이 눈에 보이는
그 중괄호 안에서는 일단은 5가 담겨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동일한 4바이트를 베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닫는 중괄호를 만난다든가 리턴문을 실행하게 된다거나 하면 이제 그때에서야 저 칸이 소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넘버에 담겨있는 값을 호출하든 항상 5가 정상적으로 출력될 거예요. 최소한 저 선언으로 도입한 이름 넘버를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한 그 넘버에 대한 칸은 항상 유효합니다. 그게 일단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는 중괄호 부분 실행하면서 형성되고 닫는 중괄호 실행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라고 여러분이 여기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노란 화살표가 저기에 가 있을 때 EBP 값이 변경되는 걸 사실은 구경해 본 적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팩트에 가깝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면 이제 여기는 반자동 방식을 썼어요. 에멀록을 써서 반자동으로 인트 한 칸 4바이트만큼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 에멀록 호출식을 지금 한 번 계산할 거고 4바이트만큼을 형성시킬 거고 그에 대한 포인터 값을 인트 별 형식 변수 이름 ptr에다가 담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프리를 지금 호출함으로써 방금 형성해 둔 칸을 역시나 수식을 계산함으로써 소멸시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에서 반납한다 그랬잖아요. 반납하면 소멸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요 에멀록 호출식으로 형성하고 프리 호출식으로 소멸될 그 인트 4바이트는 이 두 수식 사이 이 두 수식을 계산하는 각각의 시점 사이에서만 유효하게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언제 형성되냐, 언제 소멸하냐는 중괄호고 나발이고 선언이 어디 적혀 있고 나발이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수식을 어디다 적어놨냐, 언제 프리 수식을 계산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지금 코드를 좀 우겨 넣어 봤는데 자 두 줄을 각각 자리에다 넣어둔 거예요. 위에 거는 지금 write를 하는 거죠. 4바이트 자리에 7을 담는 겁니다. 그 아래에는 지금 read를 하고 있는 거죠. PTR로 특정되는 4바이트에 담겨있는 값을 printf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에멀록 호출식 계산 직후 프리 호출식 계산 이전에 저 두 문장을 실행한다면 이건 적법하게 4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왜냐? 이미 형성됐고 아직 소멸하지 않은 시점이니까요. 근데 프리 호출식 해갖고 그 4바이트를 반납한 이후에 똑같은 포인터 값을 갖고 메모리 위에 4바이트 자리에 11을 담고 거기에 있는 걸 출력한다. 이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11이 출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칸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지금 적법하게 쓰지 않은 거예요. 이미 소멸한 영역을, 메모리상의 영역을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4바이트 인트 한 칸인 것처럼 아래에서는 쓰고 있는 겁니다. 얘는 지금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이랑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자, 자동 방식에서는 여러분이 C 코드를 어떤 식으로 짜든 간에 엔간하면 저 넘버라는 이름을 적을 수 있는 한 언제 그 4바이트를 쓰든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보장돼 있어요. 이 중괄호 밖에서는 당연히 스코프 때문에 저 5가 담겨있는 로컬 변수 이름 넘버를 적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아예 격리가 돼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적을 수 있는 한 유효하다라는 게 문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기능적으로도 보장돼 있고요. 근데 반자동 방식 내지는 수동 방식은 전혀 그런 서비스가 C 컴파일러에 의해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수식을 어떻게 여러분이 적어놨냐에 의존한다 보시면 됩니다. 뭐가? 내가 지금 특정 칸을 사용하는 게 적법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이냐를요. 자, 만약에 프리 호출식을 아예 안 적는다라면 얘는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4바이트만큼을 잡고 그거를 전혀 해제를 하지 않을 겁니다. 반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펑크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이제 PTR이라는 이름, 얘 사실 오토매틱 변수죠. PTR이 해제가 돼버릴 거예요. 따라서 다시는 저 에멀록을 계산함으로써 잡아뒀던 형성해놨던 4바이트만큼의 칸을 소멸시킬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메모리 누수라든가 메모리 릭이라든가 단어를 혹시나 검색 같은 거 하면서 구경해 본 적 있다면 여기서 바로 그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칸을 형성하는 수식은 적었어요. 그 칸을 적절한 타이밍에 소멸시키기 위한 수식을 지금 안 적은 겁니다. 아예 주석 처리해서 막았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요 펑크 닫는 중괄호 만나버리면 더 이상 PTR이라는 이름을 적을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에멀록 호출식의 리턴 값, 그러니까 새로운 4바이트가 메모리 위 정확히 어디에 있냐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증발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 PTR에 대한 오토매틱 한 칸, 8바이트짜리 한 칸이 소멸될 거니까요.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덮어쓰기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소멸시킨 다음에 그 칸을 예토전생이라 부르잖아요. 유효하지 않은 걸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소멸을 시키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칸의 입장에서는 죽은 다음에 나한테 막 청구서 막 날라오는 거 또 빡치는 일이지만 내가 죽을 수 없는 몸, 언데드 같은 게 돼버리는 것도 충분히 빡치는 일이다라고 여러분이 상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자동 방식, 달리 말하면 수식을 써서 칸의 형성과 그 칸에 대한 소멸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타이밍을 지정해 줘야 되는 방식을 쓸 때는 요 칸들의 권리 내지는 오브젝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슬라이드 75 슬라이드까지만 하고 나머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동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잘해줄 겁니다. 누가? 컴파일러가 알아서 여기에 이름 적어놨으니까 그러면은 요 인트 4바이트 한 칸에 대한 형성은 이 여는 중괄호에서 하면 되고 요 닫는 중괄호 만나는 시점에 다시 반납하도록 다시 소멸되도록 만들면 되겠구나. 자동으로 알아서 잘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 넘버를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이미 그 4바이트는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절대로 그 4바이트는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다를 보장받으면서 그 칸의 존재를 항상 신뢰하면서 베타적인 4바이트가 잡혀있다는 걸 신뢰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칸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언을 안 적으면 돼요. 그러면 그 4바이트를 C 컴파일러도 안 잡아줄 겁니다. 따라서 형성을 안 하기 때문에 소멸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시나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선언을 적는다면 반드시 형성될 거고 반드시 착실하게 소멸될 겁니다. 1대1로. 안 적으면 0번 0번 될 거고요.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 전부 다 정상이에요. 반자동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런 서비스를 C 컴파일러, 자바 컴파일러가 절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칸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수식을 적절한 자리에 적어서 적절한 타이밍에 그 수식이 딱 한 번 계산되게끔 적어서 형성해둔 칸에 대한 소멸이 적시에 발생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칸권의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요 소멸당할 권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대로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소멸을 시킨다든가 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죽으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형성은 됐는데 소멸되지 않는 케이스가 가장 치명적인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랑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우리가 구경했고 요거 말고도 또 다른 권리들 몇 가지를 더 확인하고 자바라는 새로운 신종 프로그래밍 언어 그 시대적인 환경 아래에서 이런 칸들의 권리, 오브젝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려고 노력을 했나를 살짝 살펴보면 요 3주차 내용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지금 새로운 클래스랍시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한 얘기를 살짝 이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정도로 해둡시다. 지금 제가 한 7분 정도 일찍 보내드리는 거긴 한데 더 하고 싶습니까? 보통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정도 하고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